9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합니다. 먼저 금통위 회의 결과 들어야 되는데요. 강승원 연구원 컨콜 연결돼 있나요? 예, 들리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강승원 네, 연구원. 들리시나요? 네, 어제 있었던 5월 금통위에서는 이번 주 저희가 주보통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장일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5월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KDI에서 발표했던 플러스 0.2%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0.2%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저희 하우스뷰인 마이너스 0.4%보다는 높긴 하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가 생각보다 수출이 더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있을 수정 경기 전망에서 추가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더 고민스러운 것들은 이제부터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효금리 하한은 0.25%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반기에 미중무역 분쟁 이슈라거나 아니면 코로나 2차 확산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행은 마지막 남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좀 아끼려고 할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 총재도 이야기했던 거는 일단은 연준 0.25%와의 버퍼를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하반기에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일단은 연내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완화를 위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하는 정책 대응의 핵심은 결국 국채 매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어제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직 3차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얼마를 사겠다라고 특기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금융위기 당시 하는데 매입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 듀레이션에 맞는 10년물 위주로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 국채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목에서 보이시지만 거기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작년 연말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한 10조 원 이상의 바이백, 즉 조기 상환을 계획했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집중 재개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그러면 한은의 국채 매입과 기재부의 10조 원 이상의 바이백이 더해지면 한 30조 원 이상은 사실상 정책 당국이 물량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수급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하반기를 보는 뷰에서는 국내 장기채가 낮다, 우리나라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기존 이렇게 5월 금통인 예상했던 내용이랑 어제 실제 진행됐던 내용이랑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고요. 저희도 일단 기준금리 인하랑 국채 매입을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정확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한 7대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흔히 말하는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연준의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부상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는 입장에서 연준과 같은 제로금리를 먼저 가버리면 추가적인 금리 카드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5월 달에 마이너스까지 성장을 전망치를 낮춰놓은 상황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인하 카드를 쓰기보다는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카드, 국채 매입이나 기금채, 기관채 매입 같은 채권 매입, 사실상 QE 형태의 완화 정책을 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분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기태 연구원. 예, 하는 금리 인하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통화량 M2 증가율이 지금 작년 7월 YOY 6.6에서 지금 8.8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이제 돈을 풀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근데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 때 M2 우리나라 통화량 M2에서 뭐가 지금 늘어나냐면 주로 현금 통화 위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양도세나 기금증서나 이런 거는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딱 정확하게 14년, 15년 경험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풀려나가서 이 돈들이 지금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는 현금 위주로 이제 사람들 현금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보통 이제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가 나와야 이제 뭐 예전 같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통화량이 느는데 그 유통속도 화폐 유통속도는 더 떨어지는 그러면서 인플레는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화폐 유통속도가 지금 GDP를 통화량으로 나누면 0.65배 정도, 그러니까 돈이 이제 돌아가는 속도가 0.65배 정도인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M은 늘어나고 V는 떨어지는 상황. 이게 14, 15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V를 끌어올리려면은 보통 이런 V를 끌어올리는 게 경기선행지수 돌고 나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경기선행지수도 안 돌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오고 유통속도가 돌아가는 거는 뭐 내년 2분기 이후 빨라야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유통 속도를 저 정부에서 이렇게 약간 좀 뒷받침하거나 이제 뭐 올리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사실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뭐 글로벌리 다 비슷할 텐데요. 지금 뭐 10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춰서 M을 높였는데 이 통화량 M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동산, 채권, 주식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V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V는 못 끌어올리는 쪽인데 이 M을 V로 끌어올리려면 실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추경 세게 한번 해서 인프라 투자를 세게 한다든가 뭐 광역 전철 연결한다든가 철도한다든가 그런 쪽인데 아직은 그런 쪽으로 세진 않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 뭐 현금 지급 위주인 거고 인프라 투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환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권하면 연구원. 네, 하반기 환율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 봐주시면요. 저희가 달러와 강세 컨셉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리 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달러 스마일 이론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 컨셉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차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저희가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미국 경기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이제 2021년 2분기 이후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인데 9페이지 차트 봐주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유의미한 기대 인플레이션 회복 없이는 달러와 강세는 계속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이나 뭐 소비 지표 악화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리 기대 인플레이션 회복 빠르게 올라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페이지를 넘기셔서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특히 이제 유럽과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달러 지수의 58% 유로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유로화 쪽 얘기를 드리면 경제 회복 기금 이제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사실 여전히 이제 4개국이 많이 반발하고 있고 유럽 의회 비준도 앞두고 있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방향성을 빠르게 바꾸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경기 수준이나 이제 정책 쪽에서 미국이 유럽 대비 나은 국면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좀 빨리 바뀌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달러화 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결국 14페이지입니다. 역시 이제 뭐 3월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달러 고갈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좀 어려워질 때 결국은 기업들 그리고 가계 주체들은 현금 즉 달러 수요를 좀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린 그 이번에 이제 당신 기업들의 현금성, 현금 자산 변화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신 그런 서베이를 좀 봤을 때도 실제로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더욱더 지표가 급감을 했습니다. 향후에 보수적인 자산 운용 전망이 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화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하반기 컨셉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 압력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머징 통화 쪽에서도 이제 핵심 그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저희가 3가지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결국은 신흥국향 FDI 축소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산유국의 오일머니 회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그플레이션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뤄봤습니다.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좀 넘어가셔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코로나에 따른 2차 확산 없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OECD는 올해 신흥국 FDI가 전년 대비 30% 감소할 걸로 봤는데요.
신흥국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교역량이 올해 11%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쪽이 지속이 되면서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1페이지 큰 차트처럼 저희가 이제 경상수지 비율은 좀 낮고 특히 적자국에 한해서 특히 이 나라들의 FDI가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 즉 브라질, 멕시코, 인도, 남아공 이런 국가들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확실히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지만 이제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 약세 이렇게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26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FDI 축소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26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오일머니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33달러라는 수준은 주요국의 손익분기 유가를 많이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보시게 되면 26페이지인데 사우디는 이제 올해 3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유가가 레벨이 높았을 때 사우디는 그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많이 해외 투자를 늘려놨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좀 많이 축소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아래 차트 아래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뭐 경제 사이즈별로 중국,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9페이지로 좀 많이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결국 저희가 EM 통화에서도 사실은 차별화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여타국 대비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안화나 원화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 멕시코 이쪽보다는 훨씬 더 선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좀 더 이제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게 미중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월 들어서 달러 대비 위안화 절하율이 지금 전년 대비 3.6% 수준인데요. 2019년에 이제 미중이 막 싸울 때 그 YY 절하율 보시면 거의 7%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원화도 위안화 약세와 연동돼서 특히 이제 어려운 거는 수출 경기 부진 그리고 이런 펀더멘털 부진과 연동이 돼서 향후 원화에도 역시 약세 압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 저희가 테이블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기말 원달러 환율은 1280원 수준으로 좀 많이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위안화 약세는 원화 약세 거의 뭐 동일시 되고 있는데 그 둘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른데요. 최근 4주 기준으로 이제 구해보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좀 구해봤을 때 4주 같은 경우가 지금 0.97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3개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좀 안정적이었던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정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0.86 정도로 조금은 낮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전인대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어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초안이 표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위원회 회의 이후에 홍콩 국가보안법은 빠르면 올해 8월 전에 효력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홍콩과 중국 공무원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거래 제한과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 불가 가능하고 나아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악영향으로 홍콩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전인대 심사 발표 이후에 일주일 정도 홍콩 은행 간 거래 금리와 여외 연화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홍콩의 미중 중개 무역 역할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6%에서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가능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중국의 내정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부 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중국도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재 시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미중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 3분기에 미중 간 갈등이 무역, 금융, 기술, 정치 등 다방면으로 심화될 전망이고 이는 중국 주식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노이즈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노동길 연구원. 네, 긍정적인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마찰 범위에 따라서 코스피의 방향성이 달라질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실물 지표 부진에도 최근에 심리 지표의 반등이 지속되면서 위험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연내 상존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가능성과 V자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주식시장 회복세를 앞으로도 이어가게 만들 동력입니다. 다음 주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5월 고용 지표 등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이탈리아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국내 항공사들도 국제 노선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추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EU의 집행위원회는 최대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를 현재 제안한 상태이고 이에 앞서서 22회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들도 위험자산의 가격 하방을 막아줄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마찰이 어느 정도 본격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시장 영향력도 미중 마찰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이 미국 중국 대상 어떤 정책을 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는데요. 아직 관세로 확전하지 않았고 1단계 무역 협정 수요 의지를 그동안 보였다는 점이 지수의 하락을 방어를 해 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이 마찰 범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업종별로는 반도체 주가 모멘텀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 개선 기대에 따라서 이런 밸류체인 업종에 있는 종목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규제 대상에 따라서 변동성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국내 IT 기업과는 크게 무관한 이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V자 형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회복세 동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V자 반등의 경기를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는 V자 형태 경기 반등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위험 자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어제도 확인하셨다시피 이 연준에서 이 경기 저점 통과 기대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 성적표는 3분기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아마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슈 분석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5번째 자료고요. 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계신 김명영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5번째 자료입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 기존의 자료들은 언택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컨텐츠 소비 같은 이제 좀 이슈 중심이었다면 이번 자료는 탑다운에서 주요 경제 주체의 생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좀 종목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한 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은 3대 경제 주체라면은 기업, 정부, 가계 등일 텐데요. 일단 기업의 CEO부터 생각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의 최대 관심은 최대 효율로 최대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상당히 이제 관리하면서 비용 관리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장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공장 전체가 이제 셧다운이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고요. 테스트 비용도 올라갈 거고, 보호장비 비용 이렇게 본다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잠재적 비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요. 앞으로 사람을 계속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거꾸로 디지털화를 한다든지 자동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력은 줄여가는 흔히 말하는 기술적 실업의 형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통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즘엔 오히려 이제 뭐 배달 부분들까지도 다 물류 부분까지도 계속 여파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는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가장 관련이 높은 게 일자리입니다. 기업 쪽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부는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뭐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투자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나오려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경기가 좀 괜찮아 보이면 또다시 이제 정치인들은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 쪽에서 기술적 실업이 나타나는데 그 일자리를 메이크업하는 속도가 정부가 하는 정책은 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계 부분에서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재난 기본 소득을 받으면서 오히려 일할 때보다 집에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받는 코로나19 지원금의 실업수당을 받으니까 오히려 놀면서도 더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뭐 7월 말까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받게 되고 실업수당도 뭐 연말까지 연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최대한 느리게 구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 본다면 결국에는 이 일자리 쪽에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개인들 입장에서요. 그 만약에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건강 중에 하나를 택해라. 우리 정부가 좀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은 이런 그 동아시아 쪽 체제가 좀 뭐 미국이나 유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체제가 약간 타이트한 이런 쪽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는 건강을 더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부한테 통제권을 약간은 이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산업들 흔히 말하는 뭐 안면 인식이나 센서나 자동화나 빅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은 중국이나 아니면 이런 아시아 쪽에 체제가 좀 다른 이런 국가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6월 말에 데이터 3법 이런 것들이 통과하는데 그것도 연결해 가지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은 그 공과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어떤 일본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상당히 이제 좀 약간 구름 속에 안개 낀 실험적인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빠르게 가져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학 같은 경우는 5G 그리고 자기네 글로벌 80% 점유율인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예 그 24시간 글로벌 풀 가동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옴론이라든가 THK라든가 납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관련된 한국 기업들은 포스코 ICT나 라온피플, 신세계 INC 뭐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추출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메이디그룹 그리고 일본은 금방 말씀드렸던 키엔스나 환학 SMC 그리고 미국은 PTC나 지브라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코로나19 이후 세계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포스코 ICT인데
뭐 포스코 ICT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의 계열 SI를 담당하는 이제 ICT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게는 엔지니어링 기술과 그리고 IT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제조 라인을 같이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일찍이 다른 어떤 대기업보다 스마트 팩토리 적용을 빠르게 적용했고, 그러면서 공장별로 스마트화를 진행해서 원가 절감을 2,500억에 달할 정도로 절감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거기에 더해 갖고 2022년까지 모든 제철소를 다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 그림에서는 포스코 ICT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매출액이 17년에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75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의미 있는 비중까지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서 포스코 ICT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라온피플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생소하실 종목입니다. 작년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요. 저는 상당히 좀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온피플이라는 회사는 원래 그 본 사업은 그 하이비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고객사가 이제 중국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 그러니까 하이비전이 이제 그거죠. 이제 애플향의 카메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하이비전 같은 그 장비의 솔루션,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고, 주요 고객사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성장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하나의 사업부가 AI 머신 비전 솔루션이라는 매출이 한 2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자동 검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눈으로 검사를 했다가 이게 자동 검사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한 4, 5년 됐고. 근데 이 자동 검사를 할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에 어긋나면 불량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규칙을 계속 나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발 시간도 걸리고, 그게 이제 자동 검사의 논리인데 그게 룰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AI 기반으로 해서 AI 그 컴퓨터가 추론적으로 이력을 해갖고 이게 검사 불량이다 아니다, 라서 룰 기반으로 추측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패턴을 이 AI식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불량 걸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수율이 기업 입장에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2018년에 한 52억, 19년에 88억 정도 매출이 올라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김병현 부장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어떻게든 리스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동화를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은데, 그 자동화 투자를 할 때 AI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할 때. 그래서 올해 15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비상장사 중에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수아랩이 비상장사인데, 이 회사가 그 미국의 AI 머신비전의 코그넥스라는 상장 기업한테 2,300억에 작년 10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가장 최대 금액으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기로 했는데 2,300억에 매각이 됐거든요. 근데 매출 규모가 일단은 라온피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이 2,300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쪽 시장이 상당히 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고, 코그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60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한 산업이다. 그래서 라온피플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INC인데요. 신세계 INC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신세계 INC는 뭐 아시겠지만 신세계 그룹의 포스코 ICT 같이 SI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김포에 그 이마트24에 그 아마존 고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이마트24 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와, 신세계다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입니다. 내가 그 이마트24 가서 과자를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이 돼요. 예. 그만큼 뭐 그게 이제 천장에 CCTV가 있고, 그리고 과자 선반에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내가 이걸 드러내면
이게 드러낸 거에 대한 무게 감소가 되면서 내가 화면으로 인식되고 내가 쓱페이로 SSC페이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세계 INC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세계 INC 전체 매출액에서 스마트 리테일 매출이 2020년 300억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 이 회사가 그거를 확대를 해서 1,2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그 자동 결제, 무인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관련주가 신세계 IN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 회사가 SSG 페이가 적자가 나면서 실적이 다른 ICT 회사보다 안 좋았는데 그거 지금 그 SSG닷컴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요인들이 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 그 어제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들이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좀 했잖아요. 확진 폐쇄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세계 INC도 물류에 대한 것들이 사람의 리스크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류 자동화도 신세계 INC가 수혜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저희는 신세계 INC를 좀 가장 탑픽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다음 해외기업 분석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지브라테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자동 인식 기술 그리고 기업 자산 정보 분야를 좀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다양한 산업에 좀 맞춤형 엔투엔드 제품과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업 흐름 최적화 그리고 자산 효율 향상, 뭐 이제 고객사 오퍼레이션 쪽에 들어가는 제품과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사업 환경이 좀 불확실하지만은 이제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나 뭐 자산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수요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동 인식 기술과 뭐 IIoT라고 해서 뭐 이런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애널리틱스 쪽 구축을 했고요. 이 사바나라는 플랫폼을 이제 론칭을 했고 지금 현재 주요 산업에 이제 적용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플랫폼 유효성은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업 기회가 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일본 쪽 기업을 좀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3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 화나기입니다. 산업용 로봇, 뭐 로봇 드릴, 뭐 CNC 뭐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제 공작 기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5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내구성 쪽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 부분에서 뭐 매출액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뭐 하락폭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랜 기간 시장 내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화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공장 자동화 관련 투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 이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타 기업들은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시죠. 그 라움 피플이 그 AI 뭐 신비전 여기 지금은 뭐 저희가 카메라 쪽만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 검사하는 객체가 좀 확산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 회사의 사업부가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메라 검사 여기 보면 정확히 AI 카메라 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매출이 한 60% 되는데 그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검사하는 하이비전과 같은 사업이고요. AI 머신비전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하고 상관이 없이 일반 제조 공정에 쓰이는 그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되는 분야가 PCB 쪽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PCB 업체에 지금 깔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제품 업체들 불량률 뭐 카메라든 뭐 PCB든 뭐 디스플레이든 자동차 또 강판 스크래치든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기업에 많이 이 회사한테 매출이 발생하는 쪽이 PCB 쪽입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 말씀드린 타 산업 쪽으로도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 INC 질문인데요. 지금 보면 이마트 그룹이 수익성 위주로 이제 전환을 한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점포당 아마 구축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룹사 어떤 정책하고 봤을 때 좀 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그 전자 판매점도 그런 거 접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무인 점포화는 그런 수익성을 떠나서 향후에 그 소매점, 그러니까 유통점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대세가 될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이마트 24 같은 경우는 그 점포 주인들이 계속 최저임금은 또 올라가는데 무인 점포에 대한 이런 니즈는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수익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마트 24 같은 경우는 그 직원 없이 무인 결제가 되는 걸로 지금 많이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유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서 계속 이쪽으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신세계 INC가 수혜라는 거죠. 점포당 그러면은 무인 점포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쪽 관련 비용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들어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 회사 스마트 리테일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마트 24에 몇 개 정도가 셀프 계산대가 있긴 있어요. 그 셀프 계산대는 약 1,000만 원 정도 추측으로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그 시범 점포로 지금 한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다른 즉 이마트 24로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얘기를 해주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측기로는 한 1억에서 10억 사이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구축에 대한 비용은 점포당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반도체 산업은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칩니다.